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하니까 노래지고 그러면 부족한 걸 넣어주면 되잖아 해서 보통 질소를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료들을 넣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질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뭐 5개 중 하나를 사서 넣었어요. 근데 노래지는 건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되는 양분에 의해서 노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밑에 잎부터 노랗게 변하고 상위 엽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잘 크지 않는 질소 결핍에 의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잎 끝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안으로 파져 들어가는, 손으로 치면은 기억나시죠? 손톱부터 노래지는 칼륨 결핍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연맥 사이사이가 노랗게 변하다가 잎 끝쪽이 검게 타들어가는, 손으로 치면 손가락부터 노래지는 마그네슘 결핍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잎들은 하이엽부터 노래지는데 속잎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노래지는, 그리고 큰 잎들은 이제 기형으로 말리게 되는 칼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양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질소 결핍이에요. 질소예요. 질소는 다들 이제 많이 아시죠? 세포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질소에 대해서 이윤석 씨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번에 동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이 키가 제일 커요, 여기서. 근데 이제 산소통 메고 림보를 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질소가 많아지면요, 키는 크는데 얘네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깻잎은 커지겠죠. 하지만 커지다가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뭐 해충들에 의해서 더 크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깻잎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일단 잎 자체도 주름이 생기고 의철이 생기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좀 보면요, 질소 부족은 이렇게 형광빛이 도는 것처럼 노래지기 시작해요. 이건 저희가 양액하는 이제 시설에서 질소를 안 주니까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노래지는 형태를 보이긴 했는데요. 심해지면 이렇게 노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 과잉이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사진 이게 잘 안 되네요. 밑에 이제 이끼도 많이 껴요. 이끼도 많이 끼고 옆에 보면은 입이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평평한 입이 아니고, 예쁜 입이 아니고 좀 주름지게 되고, 다음 사진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요, 울퉁불퉁해집니다. 근데 질소 부족은 일단 아랫잎부터 시작을 해요. 질소는 부족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생인 작은 잎한테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아랫잎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 과잉이 됐을 때는요, 일단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이제 주름도 생기고 하는데요, 바가지 지듯이 축 처지고 되게 얇기도 합니다.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빔 프로젝트 때문에 좀 더 밝아 보이지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극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되고요. 과잉이 됐을 때는 극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울퉁불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인가 싶은데 질소가 많을 수 있겠다. 특히 아모늄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잉 증상은요, 이거 우리가 깻잎을 재배할 때도 문제지만 팔 때도 문제예요. 질소가 많은 곳에서 자란 깻잎은 일단 세포벽 자체가 약해져서 저장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같은 조건에도 금방 물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증상은 우리가 키울 때도 문제지만 팔았을 때도 문제가 되니까, 가는 동안 물을 수가 있잖아요, 경매 시작. 그래서 가는 동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질소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가장 많이 먹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질소에 대해서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서 질소 비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일단 많이 뿌리시는 거 요소태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퇴비도 뿌리잖아요. 퇴비도 질소를 공급은 해줍니다. 하지만 주된 역할은 토양계량이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는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생닭이에요. 세상 이런 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드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시겠죠. 그래서 식물들도 얘네를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를 뿌렸을 때는요. 성분은 많아요. 질소는 많은데 흡수 속도가 늦다. 이 말은 얘네가 변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지 깻잎을 하시는 분들은 비 오고 난 다음에 요소 보충해 주죠. 그 이유가 비에 잘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를 많이 보충해 주시죠. 근데 그게 좋은 점 중 하나는요. 옆면 시비했을 때 잘 들어가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옆면 시비할 때는 좀 과하게 주시면 바로 과잉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이제 효소로 우려하지 않은 효소로 한번 요리를 한번 했어요. 양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넣고 튀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트 질소예요. 그냥 통닭이죠. 얘들은 한번 튀기니까 플러스 이온이 됐어요. 양전화 플러스 그걸 뜨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붙죠. 자석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양에 잘 붙어 있어요. 질산태나 요소보다 잘 붙어 있어서 좀 유실이 적다. 그래서 여름에 뿌리는 질산태 질소에는 질산태 비료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얘네가 양전화가 되니까요. 토양에 있는 양전화인 칼륨이랑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놈들끼리 싸운다고? 같은 놈이 돼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질소가 아무래도 좀 싸움을 잘하는 편인가 봐요. 이겨서 다른 애들이 흡수가 좀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석회랑 미부속 탭이랑 만나면 가스를 일으켜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가스를 일으키게 되니까 탭이랑 쓸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한번 튀겼으니까 보통 치킨 2번 튀기잖아요. 한 번 튀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튀기는. 아이고 얘가 바삭하니까 그때 뼈도 한번 발라주고 양념도 해줘서 순살 치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도 순살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식물도 저랑 취향이 비슷한 듯 이렇게 질산태 질소인 순살 치킨을 먹게 돼요. 근데 얘들은 그래서 식물이 주로 먹는 형태고요. 그래서 부족 증상에 의해서 생육 부진 때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대신 안에서는 과정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 증상보다는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이게 찢고 막 뼈도 빼니까 음전화가 돼버렸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뼈를 뺐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양전화들과 싸움은 하진 않아요. 다른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잘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밀잖아요. 그것처럼 토양에 잘 붙어있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노지 얘기고요. 하우스는요. 물을 아무리 많이 대줘도요. 멀칭이 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질산태 질소도 잘 유실된다고는 하지만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실되진 않아요. 그래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도 아까 퇴비는 주범인데요. 얘들은 행동대장 정도인데요. 염류질적에. 그래서 질산태 질소를 쓰실 때 특히 하우스에서 쓰실 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별 특징을 좀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절과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얘네들은 요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트 질소는 토양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일주일에서 한 2주가 걸리는데 봄에는 4에서 한 10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요리하게 돼요. 우리 추울수록 좀 이제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저도 사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빨리 출근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빨리 출근을 못해요. 막 8시 50분에 출근을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어서. 막 그 침대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효소나 미생물 질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산태로 변할 때도 겨울철에는 약 최대 8주, 봄철에는 최대 6주가 소요됩니다. 그럼 2주 차이 크게 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활용량이에요. 우리가 100을 뿌렸을 때 겨울철에는 최대 40%는 써요. 근데 봄에는 최대 95%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요소를 뿌렸을 때, 아니면 암모늄태를 뿌렸을 때는 많이 남아있겠죠, 토양에. 계속 변하지 않고.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 토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막 과습해요. 그리고
내가 가온을 잘 못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직격도 많아요. 그러면 더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일단 겨울로 봤을 때 난 퇴비랑 피로 다 줬다. 네? 노래지는 증상이 일어난다. 그때는요. 일단 우리가 기온이랑 지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기온을 높였을 때 지온은 좀 더 늦게 상승하긴 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두 개가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온을 해도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적정량을 하잖아요. 적정 온도를 맞추잖아요. 맞췄을 때는 여름이나 봄보다는 무조건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온은 떨어지고 지온이 떨어지니 우리 미생물도 덜덜 떨지만 뿌리도 덜덜 떱니다. 그래서 뿌리 흡수도 저해되고 그리고 질산화가 잘 안 돼요. 순살 치킨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 미생물들이. 그래서 아모늄태가 쌓이게 되고 걔네들은 양이온이랑 칼륨이랑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도 같이 기량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지는 현상이 와요. 끝이 노래지거나 손 가락이 노래지거나 손 톱이 노래지거나. 그래서 우리 겨울에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주기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거 많이 뿌리시잖아요. 연면시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들 주기적으로 뿌리십니다. 왜냐? 토양에 뿌려봤자 밑에 지금 토양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먹어야 되는 잎에다가 직접적으로 줘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따뜻한 봄이 됐을 땐 별 문제가 오냐? 아닙니다. 봄 때는 이런 문의가 많아요. 나 봄 되기 전에도 그렇고 질소비료 뭐 더 준 적도 없다. 근데 갑자기 과잉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가 무엇이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애들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겨울이면 최대가 40%라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이 더 안 좋으면 더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을 막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질소를 쏟아내요. 그것도 질산태를 막 쏟아내요. 그래서 질산태가 아무리 안에서 빠르게 변환이 되지 않아 과잉 증상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일단 암모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질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서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울룩불룩해지거나 좀 축 처지거나 이런 증상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기화도 잘 진행이 돼요. 이런 칼륨이나 마그네슘들이 잘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지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겨울과 계절에 따라서도 질소 비료를 좀 잘 써주셔야 과잉 피해나 부족 피해가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적정한 질소 비료를 쓰자. 적정한 게 무엇일까 했을 때는 우리 적정함은 토양 검정 기반으로 보고요. 또 하나가 내가 점정 기반으로 겨울철에 뿌렸다면 지금 토양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더 넣어주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더 넣어주지 마시고 좀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를 연면시비 해줘야겠다. 세 번째가 그거죠. 질소 부족 증상이 나타나면 질산태 질소를 뿌려주시거나 근데 그 전에 기비를 많이 뿌리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요소로 좀 한번 연면식을 해줘야겠다. 근데 요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쓰시면 안 좋아요. 요소도 안에 들어가면요. 요소에서 아모늄태로 변하고 바로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과잉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아니어도 좀 토양에 질소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자주 주던 거를요. 한 번에 흠뻑 많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탈은 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용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흠뻑 주는 걸로도 조금 용탈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리나 마그네슘 부족일 때는 토양에 줘봤자 먹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겨울 때는. 그때는 연면시비로 한번 보충을 해준다. 근데 이거는 대처 방안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얘기는 이제 끝이 났고 두 번째 노랗게 만들어주는 우리 칼륨은 손톱을 노랗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칼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칼륨 부족 증상이 좀 많아요.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칼륨은요. 일단 얘네들은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피를 돌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을 내보내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내보내면서 같이 물을 쭉 빨아올리면서
물 쭉 빨아먹으면서 양분도 먹는 거죠. 그래서 칼륨 자체는 우리 안에 혈류를 인간으로 치면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으니까 세포도 팽합을 유지하고 이제 통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제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부족 증상이 보통 많이 일어나요. 부족 증상 때는 이동성이 큰 양분으로서 아랫잎부터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칼륨은 좀 좋은 형인 거죠. 동생이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좋은 형이면 둘이 굶고 있었는데 빵 하나가 온다? 그럼 동생 많이 주겠죠. 근데 나쁜 형이면 주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좋은 형이기 때문에 신초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땅이 부족할 때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동생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랫잎부터 노랗게 변합니다. 결핍 원인을 보면요, 일단 노지는요 잘 쓸려나가기 때문에 얘들도 플러스긴 하고 토양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잘 붙어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붙어있지만 물이 계속 빗물이 오면요 그 안에서 수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수소가 얘네 자리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밀려가서 물에 그냥 쓸려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요소 같은 질소제만 보충해 주지 마시고요. 칼륨도 같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량작용.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막 보셨을걸요? 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0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옆집 노명이는 작년에 개분 넣고 더 잘 컸다던데 나도 한번 넣어볼까? 유박도 좀 뿌리고 요소도 넣으면 더 잘 크겠지? 요소랑 유박같이 질소 비료만 주기를 우리 질소가 잡숴왔어. 아이고 화나다. 질소 비료 많이 주니까 우리가 다 안 싸버리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입꽃이 노랄까요? 이건 칼륨 결핍인데 난 분명 칼륨 비료를 줬다고. 칼륨 비료를 아무리 줘도 질소 비료가 다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앉을 자리는 없다고. 질소가 많아서 칼륨이 흡수 안 되는 이 현상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칼륨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때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지온 저하로 뿌리가 이제 흡수를 잘 못할 때, 그때 이제 칼륨도 결핍이 일어나는데요. 인산이 이제 제일 먼저 결핍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잎 뒤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이 질소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9도 2만 안 내려가면 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센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결핍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는요, 어디다 뿌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토양에 보충해 줄지 아니면 옆면 시비를 해줄지. 토양에 넣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 뭐 지온이 낮거나 과습됐거나 아니면 질소질 비료가 많아서 우리가 염류 집적이 됐거나 했을 때는 땅에 줘도 애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때는 옆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거기서 입이 노랗다고 해서 요소나 유박을 계속 넣으시면요, 질소만 더 많아지고 더 악화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잎 끝부터 노래지는 건지 전체부터 노래지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좀 뿌리실 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내 땅에 염류가 많다, 염류가 집적돼 있다 할 때는 염화가리보다는요 황산가리를 뿌려주세요. 염화가리이기 때문에 염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염화가리를 많이 뿌리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손가락이 노래지는 거죠. 네, 사이사이가 노래지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색소. 얘들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얘네가 없으면 황화가 됩니다. 부족 증상을 보면 얘네들도 좋은 형이에요. 좋은 형이라고 하면 떠오르시죠. 하이엽부터 노래진다. 얘네들도 이동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얘네 원인도 거의 칼륨이랑 비슷하긴 해요. 토양 온도에 의해서도
못 먹고요. 양이온 간의 싸움, 같은 놈들끼리의 싸움에서도 이제 결핍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죠? pH가 낮을 때 얘네도 결핍이 일어나요. 용탈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요. 그 알루미늄 그 친구들이 활개를 쳐버려요. 알루미늄 그 친구들이 아까 그 나무에 자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먼저 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탈이 잘 돼서 부족 증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내가 뿌려줬는데도 증상이 일어났다 하면은 내 토양에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도 방안은 좀 비슷해요. 어디다 뿌리실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염류 과다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 말에 40g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병 예방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양분이죠. 칼슘입니다. 질소는 커지게 만들고 칼슘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면 들어올 틈이 없겠죠. 병한테도 강하고요. 저장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해충한테도 강해지게 돼요. 근데 얘네들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보통 과다가 없어요. 칼슘은. 바로 다음 내용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과다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칼슘제를 과다하게 살포할 경우 특히 연면시비를 주기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계속 주신다고 했을 때 과다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스러지는 게 있고요. 또 토양에 엄청 많이 주셨을 경우 또 칼슘도 플러스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싸워버립니다. 그래서 부족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족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칼슘은 나쁜 형이에요. 나쁜 형이라고 하면 동생에게 안 주겠죠.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초부터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초들을 보면요. 노래지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좀 타버리는 느낌이에요. 노래지는 걸 관찰할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해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이엽들도 어떻게 좀 변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칼슘이 부족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4개 중에 유일한 나쁜 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칼슘 결핍 원인은요. 일단 용탈보다는 일단 시설에서는 이동과 흡수 장애가 더 흔해요. 얘네는 칼슘 하면 뼈잖아요. 뼈 튼튼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 이동성이 낮아요. 그냥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온, 흐림, 고습될 때 이제 배송이 잘 안 되는데요. 저온, 흐림, 고습하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증산이 잘 안 되죠. 증산이 잘 안 되면 흡수도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하면서 돌면서 나눠주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칼슘의 배송이 잘 안 되고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양에 있음에도. 그리고 칼슘도 좀 용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좀 뿌려줬을 때도 꾸준히 조금씩 녹아 나오기 때문에 뿌려줘도 이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델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칼슘 배로는요. 한 번에 많이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용해도가 낮기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 흡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자주 소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애들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보통 이제 증상이 오면 토양에 뿌려줘도 대처가 늦어요. 그래서 연면시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신역들 이미 떠난 친구들은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좀 살려야겠죠. 그래서 연면시비를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제가 여기 보시면요. 연면시비는 보통 다른 것들은 3일 얘기할 때도 있고요. 3일에 한 번씩 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뿌려줘라 하는데 우리 칼슘은요. 저온기에는 5에서 7일, 고온기에는 3에서 5일이 내부에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뿌려져 버리면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칼슘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칼슘에 의한 좋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보다는요. 부정확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좋은 효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저온기 때는 7일 간격을 주시고 칼슘을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애들이 이제 습수해서 세포벽도 팩틴 사이에 들어가서 세포벽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면 시비 할 때 칼슘 하라고 하면 칼슘만 넣으실 거예요? 아니죠. 다른 것도 같이 넣죠. 네, 다른 거 넣을 때 수용성 황이나 인산을 만나면 애들이 혼합을 해서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앉은 것 중에 뭐 얼마 남지도 않은 거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뭐 거의 없는 걸. 그러니까 수용성 황이랑 인산이 있는 걸 같이 넣어서 뿌리지 말자. 애들이 만나서 떨어지게 된다. 밑에 가만게 된다. 이거는 꼭 주의해 주세요. 이게 책자에는 없어요. 제가 계속 하면서 좀 바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보통 얘들은 없어서 부족보다는 얘들이 이동과 흡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산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환풍기를 잘 켜준다든지 그리고 염류 집적을 잘 해소해 준다든지 하면 원래 예전에는 칼슘 똑같이 뿌렸는데도 부족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게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또 한 번 깻잎이 노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가서 질소가 부족하면 노래지니까 질소 빌려주면 되겠죠? 하고 이걸 갖다 줘요. 그럼 우리 여러분은 일단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겠죠. 야, 더 봐야 돼. 원인이 뭔지 더 봐야 돼. 그거에 맞춰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양분에 대해서 노래지는 데 영향을 주는 양분 4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하기 위한 퀴즈 타임. 일단 첫 번째, 잎 사이사이만 노랗게 변했다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걸까? 사이사이가 먼저 노래졌다면 맞습니다. 마그네슘이죠. 하이업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속잎부터 쭈글하고 기형으로 변하며 끝이 갈색으로 변한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 선생님 맞습니다. 칼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료도 안 줬는데 봄이 되니까 깻잎이 진한 녹색으로 변하고 바가지처럼 굽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봄이 되면서 질소가 쏟아져 나오며 과잉 증상을 일으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끝났고